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년 2회 정보처리 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과목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2016년 2회차 기출문제 20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과목보다도 여러분이 바짝 긴장하시고 시험장에서도 풀으실 거고 공부하실 때도 너무 어렵다, 이거 봐야 되는가, 얼마나 열심히 봐야 되는가 라고 한숨 쉬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정보처리 기사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느끼시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시험장에서 나 이거 반 정도만 맞으면 되니까 그 정도로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긍정 마인드로 문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적게 하시고의 문제로 그러니까 고득점을 받는 과목이 아니에요. 얘는 과락을 주의하셔서 기본에 충실하게 문제 푸시고 오는 과목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편히 공부하세요. 그렇죠? 자, 얘는 이 과목 전체의 문제의 난이도가 높을 때랑 낮을 때랑 이 과목의 점수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왜냐면 자, 과락을 주의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 8문제 이상 맞으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8문제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기존 기출 문제, 핵심 이론 바탕으로 하는 기본 기출 문제가 10문제는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10문제가 그 외에 전자계산기 구조가 어려웠다, 쉬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10문제 중에서 이 10문제가 모두 신규 문제라 아닙니다. 자, 3문제 정도가 신규 문제로 나오면 나머지 7문제는 기존 기출, 좀 오래된 기출을 두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약간의 계산 문제 포함해서 냈기 때문에 그 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쉬운 회는 어떨까요? 쉬운 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쉬운 회에도 어려운 문제는 평균 2-3문제 끼고요. 아주 오래된 용어 문제라든지 너무 쉬운,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도 너무 쉬운 표현의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이 실수하셔서 평균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까지 해서 합격생 평균 10문제, 12문제로 합격하는 점수 배점의 과목이 전자계산기 구조예요. 그렇죠? 자, 이걸 만점 맞겠다라고 공부하시는 거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 정보처리 시험 답게 공부하시고 합격하시는데 전자계산기 구조는 결코 걸림돌이 아니니 자, 지금부터 20문제 한번 봐볼 거예요. 자, 2016년 2회도 그렇게 난이도 어렵지 않았고요. 바로 전회차 2016년 1회차 문제 보시면 너무 낯설다 싶기는 하지만 자, 오히려 기능사 문제 나왔고요. 난이도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만 좀 꼼꼼히 보시고 문제 양이 길더라도 오히려 길면 쉽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 회차에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정리하시거나 또는 혼자 꼼꼼히 기본 이론 바탕으로 문제를 제대로 보고 가시면 전자계산기 구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어요. 이 과목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1번 문제를 볼 건데요. 21번 문제 왜 이렇게 기나요? 하지만 자, 이번 문제 이렇게 성의 있는 문제 오래간만에 나옵니다. 자, 좀 앞부분 코드에 대한 문제예요. 자, 저희가 보통 코드라고 했을 때 자료를 표현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비트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표현하는 자료에 그쵸 기술이나 양이나 수치 표현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코드라는 체계를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코드는 수치 코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 코드와 관련된 설명으로 자, 문제 어때요? 시험장에 가셔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밑줄 꼭 그으세요. 왜냐면 긴장하시다 보면 아는 것도 틀려 보이고 나는 지금 뭘 골라야지 당황하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틀린 거 말고는 수치 공부하는 거구나, 수치 코드 공부하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수치 코드는 두 가지로 구별해요. 자, 무겁냐 안 무겁냐 라고 자릿수에 대한 가중치가 있는 거와 난 없는 거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1, 0, 0, 0 했을 때 이 1이 그쵸? 예를 들어서 뭐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각각 자리가 무게값이 있구나. 여기가 체크되면 8무게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진수 바탕의 코드들 가중치 코드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 자리에 1비트가 하나구나. 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 비가중치 코드죠. 그죠? 자,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가중과 비가중이 있다. 자, 그럼 밑에 볼까요? 십진 자기보수화 코드로는 2421 코드와 XS3 코드가 있다라고 종류 구별 간단하게 하고 이런 시간에 넘어왔고요. 자, 넘어가면 3초각 코드는 다른 코드가 아닙니다. 자, XS3 코드를 한글로 적었어요. 초과가 뭐죠? 3. 더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841, 이에 0승, 1승, 2승, 3승에서 각 자리에 뭐예요?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코드에 십진수 3, 즉 0012를 더하면 그 코드 내에 하나 이상의 1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 0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3이 더 큰 거예요.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한 코드예요. 맞습니다. 자, 그레이 코드에 있는 4번이 답인데요. 그레이 코드 관련해서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예전에는 그레이 코드가 20문제 중에 꼭 한 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레이 코드는 대표적인 뭐요? 가중이에요? 아니에요. 얘 비가중 코드고요. 자, 인접한 비트와 관련이 있는 코드 맞습니다. 1일만 변하여 산술연산에 적합해요? 아니죠. 요 인접한 비트가 일씩 한 번에 변합니다. 인접한 비트들끼리의 비트들이 그건 맞지만 산술연산에 부적합한 거죠. 자, 즉 비난이 빠졌고요.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의 그레이 코드였습니다. 자, 그레이 코드 표현하는 방법은 이 뒤에 20문제 중에 나와서 그레이 코드 2문제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자, 22번 문제. 자, 이 다른 과목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또는 문제 풀으면서 여러분 20문제 중에 2문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런 얘기 명확하게 하죠. 전자계산기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자, 채널 문제 20문제 중에 몇 문제?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옵니다. 이번에 저는 2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채널이 뭐죠? 라고 했을 때 자, 채널 옳은 것은이에요. 그러면 이 4개 중에 옳은 거 하나예요. 하나.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채널이 뭔지 명확하게 머리에 넣고 읽어봅시다. 채널은 IOP 생각나세요? 자, 그럼 힌트 줄게요. I 뭐냐면 input. 자, 그러면 입력. 자, O는 뭐예요? 반대로 output. 출력이겠네요. 이 정도로 좀 쉽게 생각하자고요. P는 처리기, CPU,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 자, 전용 CPU. 자, 입력과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CPU 전용 프로세서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CPU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겁니다. 자, 채널은 고정 채널과 그죠? 가변 채널이 있는데 일단 고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채널 제어기가 특정 I/O 장치들 전용, 고정, 전용, 그죠? 할당되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죠? 너는 전용 그 길로 가. 그렇기 때문에 고정 채널에 비해 효율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 얘는 섞였죠? 자, 고정 채널이 전용 채널이에요. 그쵸? 가변 채널은 공용하는 거죠. 각각, 그쵸? 상황에 맞게. 그래, 얘 말이 안 되네요. 그쵸? 자, 벌스트 모드, 여러 개의 채널 장치가 채널의 기능을 공유를 합니다. 시분할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로 비교적 저속의 I/O 장치에 여러 개를 동시에 시키기에 적합하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위의 문장과 밑에 문장이 지금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벌스트 모드와 멀티플렉서 모드 이 두 가지 동작이 지금 설명이 교차됐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 전송을 I/O 채널에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채널이 I/O 장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어기를 두는데, 채널이라는 제어기를 두는데, 그죠? 얘가, 버스트 모드는 하나의 I/O 장치가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게 완전히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빨리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멀티는 여러 개죠. 여러 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두 개를, 자, 좀 멀티플렉서를 블럭 단위로 사용하는 블럭 멀티 채널과 관련돼서는 하나의 데이터 경로를 경유한다는 점
고속의 입출력 장치를 취급한다는 점 2개. 그죠? 에서 바이트 단위 멀티플렉서 채널과 셀렉터 채널을 결합한 형태가 블럭이다라고 해서 채널의 종류 중에 블럭 멀티플렉서와 관련된 설명, 얘만 맞는 거고요. 지금 다른 거는 설명을 섞어서 고정가변이라는 개념과 벌스트와 멀티플렉서 모드를 섞어서 복합적으로 본문에 낸 문제예요. 자, 우리 채널에 대해서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와서 기본 이론 시간에 꼼꼼히 보셔야 되고, 자, 이 앞에 차 채널 문제들은 정말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번 채널 문제는 어떻게 해요? 좀 설명을 했네요. 그죠? 문제 자체에서. 자, 그럼 23번 볼게요. 앞에서 21번 문제에서 제가 그레이 코드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문제에서는 그레이 코드가 틀린 답으로 체크가 돼서 넘어왔었죠. 자, 얘 그레이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레이 코드는 앞에서 설명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았는데요. 자, 인접한 비트들끼리 하나씩만 비트를 변하게 하여서 대부분 어느 용도로 쓰냐면 디지털과 아날로그 변환하는 데 많이 씁니다. 변환기에. 그래서 인접한 비트들의 영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우아회로 동작이 이 그레이 코드 부분에 있습니다. 비가중치 코드죠. 대표적인. 자, 그러면 그레이 코드의 자리가 1, 1, 1, 1, 4개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4개가 이징 코드로 바꾸면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징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바꿨던 게 아주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조금 몇 년 차 전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건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한동안 뜸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레이 코드인 4자리 비트를 뭐요? 이징 코드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레이 코드. 시험은 이징을 그레이로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우리가 그레이 코드 1, 1, 1, 1. 이징 코드로 한번 변해 볼게요. 자, 4자리는 4자리로 바꿉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징 코드 첫 번째 자리는요. 그대로 1 내려옵니다. 그렇죠? 네, 1. 그러면 이징 코드 이 자리를 뭘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방금 구한 이징 코드와 그레이 코드 다음 자리를 비교를 합니다. 얘와 얘를 비교를 해요. 그죠? 네, 이 코드와 이 코드 위치를 비교를 해서 비교회로에서 많이 쓰이는 익스클루시브 동작. 익스클루시브 오화 동작은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두 비트가, 그쵸? 네. 다르면 1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걸 구별하기 위한 익스클루시브 오화, 베타적 오화 연산이에요. 1과 1은 뭐예요? 같다, 이죠? 같으면 0. 방금 구했죠? 그러면 이렇게 구합니다. 자, 방금 구한 이징 코드와 그레이 코드 세 번째 자리를 익스클루시브 오화합니다. 둘이 비교하는 거죠. 비교했더니 둘이 달라. 그러니까 1. 그쵸? 다르면 1이에요. 자, 그러면 1과 뭐가 비교돼요? 그레이 코드 네 번째 자리가 익스클루시브 오화로 비교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같아. 그러면 0. 자, 답은 1번에 있는 1010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 이징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그레이 코드로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징 코드 1, 0, 1, 0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이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참 이해가 나왔지만, 자, 그래도 이거 꼭 공부하고 가세요. 자, 그러면 네 자리입니다. 자, 그대로 내려옵니다. 1. 자, 그럼 얘는 뭐뭐를 비교할까요? 를 생각하면 되죠. 왜냐면 그레이 코드 인접한 비트들을 연쇄적으로
바꾸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진 코드 자체. 너네 두 개. 나 지금 그레이 코드 두 번째 걸 구하는데 이진 코드 동일한 두 번째 위치와 앞 위치를 익스클루시브 5와 베타 저거와 비교해라. 비교했더니 둘이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다르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레이 위치는 이진 코드의 세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5와 동작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둘이 다르니까 1. 자, 그러면 또 봅시다. 네 번째 마지막 구하는데 이진 코드 마지막 봤더니 둘이 다르니까 뭐예요? 1. 맞았죠? 검산이죠, 이게. 그쵸? 예. 자, 그래서 한번 천천히 혼자 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얘가 컴퓨터에서 1번, 2번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필기도구로, 그쵸? 풀이하시고, OMR 카드 마킹 하시는 지면으로 푸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장 가셔서 손으로 공부했던 게 정말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두시고 꼭 풀어보세요. 좀 공부한 지가 이론 시간이 오래돼서 어렵더라도 기출문제로 정리하세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 문제에 2011년 1회 기사기출문제예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2011년 기출문제를 봐야 하나요, 선생님? 아닙니다. 최근 3년치만 열심히 보시고 정보처리 과목 중에서 특히나 두 번째 과목 전자계산기 구조의 경우에는요. 기출문제는 평균 3문제. 아니, 나는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평균 3회치에 좀 더 봐도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자계산기 구조는 기본 이론을 다른 과목보다도 좀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한번 정리하고 가세요. 자, 그럼 CPU 내부의 레지스터입니다. 아주 쉽게는 안 나왔기 때문에 레지스터라는 용어 알고 계시죠? 레지스터 뭐예요? CPU에 있는 임시기억 장소죠. 저 플립플립들의 모임이죠. 자, 그래서 N비트, 여러 비트, 기억소자. 아, 잠깐 여러 비트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비트들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자, 그 비트들이 프로그램 제어와 관련 있는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라고 하는 레지스터들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용도에 맞게 쓰는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에이, 이거 소문자로 쓰니까 우리 아는 것도 헷갈리는데요. 대문자로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냐면 메모리 레스 레지스터에서 뭐예요? MAR 들어보셨죠? 메모리 옆에 붙은 레지스터인데 거기에 있는 정보들은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인덱스 레지스터예요. 자, 그래서 IR 쓰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와 헷갈리니 얘는 보통 인덱스 레지스터라고 풀스펠링 알고 계세요. 그렇죠? 자, 어큐뮬레이터 대부분 ACC 또는 AC 이렇게 나는 거죠. 누상기라고 배우셨죠? 네. 얘는 계산하는 용도에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어와는 상관없죠. 자, 그러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뭐예요? 상태 레지스터죠. 자, 무슨 상태? 우리가 처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태 정보를 기억을 해서 지금은 동작적으로 뭘 해야 된다. 다 음수 나왔다. 오버플로우 됐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태 제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제어 레지스터를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PSW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비트들, N비트 레지스터들이 시스템 내부 순간순간의 상태를 기록해요. 그쵸? 오버플로가 됐는지, 전원 음수가 됐는지, 다 0이네, 제로네, 뭐 등등등 관련해서 제어 논리 장치 CPU와, 그러니까 이게 CPU 내에 CU와, 그쵸? 네, 또는 ALU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지스터의 일종이고요. 순간순간 상태 기록하는 24번 용어로 정리하고 가셔도 돼요. 자, 25번 볼게요. 25번 입출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입력과 출력과 관련해서 채널 문제 나왔죠. 그쵸? 그럼 입출력 제어가, 그쵸? 공부와 관련하여서 상태 레지스터 앞에서 배웠는데, 그쵸? 다시 한번 문제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자, 입력 출력 버스를 통해서, 버스 통신로죠.
버스 통신로입니다. 그 통신로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 프로세서와 주변 장치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거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 전송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키보드가 컴퓨터 안으로 눌러져서 A 누른 게 비트가 들어오고 있는 건지 또는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가 모니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그죠? 그걸 확인을 합니다. 데이터의 전송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상태 레지스터를 매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전송 모드는 프로그램된 I/O입니다. 이 프로그램된 I/O와 관련해서는 응용 문제가 몇 번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CPU가 그 상태 레지스터를 매번 체킹을 해요. 그래서 CPU 매우 의존적이에요. 느려요. 우리가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CPU 의존적인 프로그램 된 I/O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CPU 독립적으로 인터럽트된 I/O. 그쵸? 그리고 얘 다음에 그쵸? 조금 더 독립적인 채널이 나오는 거죠. 그쵸? 뭐 DMA 나오고 이 간접 접근 메모리 얘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이 나오는 거죠. 채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CPU 독립적이는 거죠. 좀 연계해서 문제를 낸다고 출제위원이 지금 상태 레지스터라는 단어를 매개로 해서 앞문제, 뒷문제를 구성해서 여러분이 당황할 수는 있는데요.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대부분 쉬운 문제에서는 DMA가 답으로 20문제 중에 한 문제 꾸준히 나오다가 이번에 채널을 중심으로 한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된 I/O와 관련해서 CPU 의존적인 레지스터죠. 상태 레지스터를 체크하는 걸 벗어나서 입출력과 관련된 제어를 하자라는 의도로 지금 차근차근 문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번 문제 다시 짧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의 앞부분 우리가 명령을 내려야 컴퓨터가 일을 하죠. 그러면 컴퓨터한테 명령을 아무렇게나 내리는 게 아니고 각각 컴퓨터마다 알아들 수 있는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명령어로 약속을 하는데 명령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쵸? 자, 명령어의 구조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우리가 크게는 일반적으로는 두 개 뭐예요? 명령 OP 코드분 부분과 어드레스 부분 자, 더 정확하게는 오퍼랜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확장된 명령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더해라 어디에 가서 무슨 내용을 그렇죠? 무슨 내용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소 부분 그렇죠? 주소 부분 그렇죠? 연산의 대상, 피연산자, 오퍼랜드라고 제가 적었고요. 여기에 뭐예요? 그러니까 연산자, 피연산자 또는 얘는 어드레스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유효 주소로 사용하는 거. 유효 주소라는 건 이펙티브 어드레스인데 내가 실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 곳의 주소. 그쵸? 컴퓨터는 주소 접근을 해요. 어드레스 레퍼런싱을 통해서 메모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어디에 가면 진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니? 그 주소가 뭐야가 유효 주소예요. 여기에 있는 주소가 내가 원하던 데이터가 있는 곳의 주소다.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유효 주소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가 메모리 어딘가에 있겠죠? 실제 처리할 때 처리 대상 더하던 빼던 이게 메모리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딘가에 있는 곳의 위치가 유효 주소예요. 근데 유효 주소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계산하지 마. 여기에 있는 이게 진짜 유효 주소인 거야. 라고 우리가 주소를 취급하는 방법을 다이렉트. 그죠?
어드레싱, 즉 직접 주소 방법. 그죠? 직접 주소 참조 방법이고요. 그죠? 직접 말고 그 주소를 가지고 또 어디 가야 돼 라고 하면 뭐예요? 그게 간접인 거죠. 그죠? 또는 다른 레지스터 이용해서 계산해 라고 하면 그쵸? 상대 주소인 거예요. 자, 그럼 뭐 오래간만에 직접 주소 나온 겁니다. 자, 27번. 이것도 오래간만인데 너무 쉽잖아요. 2016년 이후에 어렵지 않죠. 그동안 안 나왔던 너무 쉬운 문제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왜? 기본 충실히 하는 게 최근 동향입니다. 자, 그러면 27번. 애더예요. 애더. 그죠? 더하기 하는 애. 덧셈애로.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반쪽짜리 애더. 그래서 반, 한글로 가상기죠? 여러분 한자 세대가 아니셔서 좀 낯설기는 하지만 뭔가 더하는데 뭔가 기능이 부족하구나. 반쪽짜리 기능은 뭐지? 라고 했을 때 한 비트. 그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대한 덧셈, 여러 자리에 대한 누적 덧셈을 각각 파악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죠? 덧셈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진리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자, 덧셈을 하게 되면 캐리, 뭐예요? 자리 올림수. 와. 합계, 각 자리에 합계. 서메이션. 캐리와 서메이션을 구한 결과로. 여러분 외우셨으니까 바로 진리표 있던 말던 1번으로 하시는 게 깔끔하게 정보 처리 공부하셔서 시험 문제 가시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거 기능사 문제예요. 이거 산업기사도 보다 더 쉽게 나왔던 이번 회차 기사 문제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뭐예요? 입력 변수. X와 Y 더해서 출력 결과를 C와 Z를 얻었다. 모든 경우를 다 논리적으로 따져본 게 진리표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입력과 관련해서 출력을 하는데, 자, 그럼 출력 C는, S는 출력이에요, 출력. 입력을 이용하게 되겠죠? 입력 변수. 정확하게 입력 변수를 이용한 수식이 출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상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부를 안 해가시더라도 기본적인 논리 연산 공부해 가셨을 때 진리표를 공부해 가셨다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C 볼게요. C의 모든 경우에서 뭐가 눈에 띕니까? 1이 딱 하나인 요 경우만 1이다. 그렇죠? 나는 X와 Y를 이용을 해가지고 C를 구할 건데 둘 다 1일 때만 결과가 1이 나오는 논리연산자 뭡니까? AND 연산자, AND 논리연산.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그냥 깔끔하게 외우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S도 한번 볼까요? S도 X와 Y 이용했습니다. 근데 얘는 두 개나 1이에요. 두 개나 1이에요. 그러면 XY가 이용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네.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자, 그러면 여기를 볼까요? 봤더니 이거 뭐죠? 둘이 비교했는데 서로 달라야 1이네. 그죠? X와 Y를 비교했는데 둘이 달라야만 1인 거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오화. 익스클루시브 오화 벌써 두 문제 나온 거예요. 그레이 코드에서 나오고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 둘이 달라야 1인 연산. 베타적 논리 합연산. 그럼 제가 설명하다 만 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쵸? 예. 둘이 달라야 1인 경우. 자, X와 Y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죠? 동시의 경우에 X가 1이거나 Y가, 그렇죠? 그러니까 Y가 1이거나 X가 1인 경우 둘이 달라야 되는 덩어리. 자, 그럼 답 볼까요? 자, C는 딱 봤더니 이렇게. S는 이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익스클루시브 우화. 자, 회로는 그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그쵸? 자, 대부분 정가상기가 기사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반가상기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곧 정가상기도 분명히 시험에 근접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 기본 충실히 하려고요. 자, 28번. 자, 28번 문제 다시 짧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interrupt. 지난 시험에서도 나왔고 interrupt와 관련해서 공부할 거리가 뭡니까? interrupt의 명확한 정의와, 그렇죠? interrupt에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순서와 interrupt 우선순위죠. 그렇죠? 자, 그럼 28번 볼게요. interrupt 문제. 프로그램 처리 중에 execute 단계에서만 interrupt를 받아들입니다. 자, 명령어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interrupt는, 자, interrupt는 크게는 두 가지죠. 소프트웨어가 원인이 되는 interrupt와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interrupt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명령어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해. 그렇죠? 자, 기계적인 착오 인터럽트와 정정. 꺼요 그냥 전기를. 그쵸? 예, 얘는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프로그램된 인터럽트. 인터럽트를 언제마다 발생시켜라. 그리고 이제 별도로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이렇게 명령의 요청에 의한 인터럽트 하나를 따로 둡니다. SVC, 슈퍼바이저 콜의 약자인데요. 자, 인터럽트 별도로 명령어의 요청에 의한 인터럽트 정의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29번 넘어갑니다. 29번 데이터 입출력 전송. 지금 이번 회차에는 I/O 쪽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까 프로그램된 I/O 절차, 즉 CPU 독립적이냐 비독립적이냐에서 시험 문제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라고 했죠. 자, 용어 문제입니다. CPU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격장치와 주변장치 사이에. 그렇죠? 자, 주변장치는 입출력 장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입출력 장치가 항상 컴퓨터 내부에 있는 메모리를 걸쳐야 입력이 되고요. 걸쳐서 나옵니다. 처리는 여기서 CPU가 하는 거죠. CPU는 메모리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CPU는 I/O도 신경 써요. 근데 신경을 덜 쓰고 싶은 입장이에요. 컴퓨터 외부 장치와 내부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용어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왜 저게 관련이 있지? 라고 했을 때, 자, 입력 장치 뭡니까? 입력 장치. 인풋은 입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입력이 아니고요. 어떻게? 메모리로. 투 메모리라는 사실이에요. 메모리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출력 장치나 출력 동작은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출력은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간다. 그냥 밖으로 나간다가 아니고 메모리에 있는 걸 가지고 나간다. 프롬 메모리예요. 저렇게 화살표로 그린 이 화살표가 그냥 단순히 이동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메모리를 걸쳐서 메모리로 들어가고 메모리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메모리를 입출력과 관련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예. 자, 그런데 이때 이 CPU를 통하지 않고 CPU 허락 없이 들어왔다 나가는 게 원래 불가능한데 그래도 좀 직접적으로 하자. 그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독립이 아니고 직접이라는 용어. 그쵸? 체크하시고 채널이 지금 있으면 헷갈렸겠지만 채널이 없죠. 그래서 DMA. 자, 찍읍시다. 자, D 뭐예요? 다이렉트. 그죠? 예. 주격장치 뭐예요? 메모리. 그쵸? 그려온 다음에 수행, 접근, 액세스. 그쵸? 그래서 2번. 자, 스펠링 아시면 좀 더 쉽고요. 여러분이 외우시는 것보다도 상황을 이해하시고 적절한 영어 단어를 생각해내시는 것도 센스예요. 자, 30번 넘어갑니다. 자, 입출력 아주 신났죠. 채널 2 문제 명확하게 더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채널과 관련해서 채널도 실제적으로 뭐예요? IOP. IOP라는 건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면 얘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내려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채널 명령어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기출됐던 이력이고요. 간단하게 보세요. 자, 주격장치 내에 있는 각 블록들의 정보를 채널 명령어 형태, CCW 형태로 하는데요. 거기에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중에 하나는 처리의 속도는 그때그때 하드웨어적인 기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쵸? 네. 데이터 어드레스와 플래그, 그리고 뭐 오퍼레이션 코드 또는 OP 코드라고 하는 뭐 걔네 말고 이제 뭐 다른 내용들도 있긴 하는데,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정도 는 꼭 기출문제에 이 문제가 계속 반복하니까 익숙하게 보시고 시험장에서도 간단하게 보세요. 자, 이 문제가 2회차에 나온 새로운 문제예요. 신경향은 아니에요. 경향과 새로운 문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뭔가 문제를 개념을 복합해서 융합하는 게 경향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냥 이 문제는 다 봐도 그냥 심플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레이드라는 영어 단어, 그러니까 이번 회차는 파이프라인 문제는 안 나왔어요. 병렬식 컴퓨팅에 대한 문제가 좀 약하게 나왔는데 그 대신 레이드, 메모리 쪽의 얘기를 조금 더 보조기억 장치 쪽 메모리를 하도 기출문제가 뻔하다 보니까 좀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 투입된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한참 있다가 다시 기출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문제은행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레이드 5. 5라 그러면 1부터 시작했을 확률이 높겠죠? 1, 2, 3, 4, 5. 자, 그런데 문제 봤더니, 5는 포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발전돼서 나왔겠죠? 어떤 관점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가? 자, 명확하게는 페리티 디스크의 액세스가 집중되는 병목 현상 해결.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4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레이드 5는 그걸 좀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저 페리티 비트라는 걸 여기서도 두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 저하가 있을 수도 있는 여지를 뒀어요. 레이드는 뭔데요? 그죠? 제가 레이드 문제가 나왔는데 레이드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레이드는 뭐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냐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여러분 뭐냐면 파티션 나누잖아요. 파티션 구별하죠. 하드디스크를 부분 영역을 나눠서 사용하는 파티션 기능이 있죠.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레이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적으로는. 그죠? 예. 파티션은 큰 걸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티션 부분화하는 거죠. 그죠? 그럼 레이드는 뭐예요? 큰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자잘한 걸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냥 확장을 하는 거죠. 확장을 하는데 메모리 용량적으로 확장을 하는데 이 물리적인 확장을 논리적인 구조로 뭐요?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거. 자,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인데 논리적으로는 하나로 합치는 거. 자, 왜요? 자, 예전에보다 이 메모리 쪽이 가격이 떨어져서요. 원래 레이드의 스펠링이, 그죠? 인디펜던트가 아니고, 그죠? inexpensive였어요. 근데 요즘은 얘보다는 이렇게 불러요. 자, 디스크와 관련해서 독립적으로 얘네를 리던던시에서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죠. 그쵸? 네. 하나처럼 사용하는 거죠. 제가 물리적으로 여러 개를 논리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할래? 나눠서 저장할래? 중복을 시킬래?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왜? 저장 장치의 신뢰성을 높여요. 하나 망가지면 백업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성능 때문에. 그렇죠? 목적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레이드 몇 단계와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항상 고민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레이드 구성 방법이 있고요. 1, 2, 3, 4, 5, 6 넘어갑니다. 자, 원을 가지고는 얘네는 나눠서 저장하는 걸 얘기를 했고요. 자, 2는 미러링이라고 해서 레이드 미러링 백업이에요. 한쪽에 저장된 걸 또 하나에 똑같이, 그쵸? 그게 2예요. 자, 그러면 3는 페리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이트 단위로 얘네를 나눠서 저장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자, 4는 블록 단위로 얘네를 갖다가 나눠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5는 뭐냐면 5도 블록 단위로 하는 4랑 똑같은데 이렇게 페리티 디스크에 액세스 집중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계속 쓰다 보고 여기서도 접근하고 하다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걔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좀 줄인 거예요. 근데 그때 페리티 정보를 분산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을 수 있다는 단점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1번, 2번, 4번은 이 레이드의 1, 2, 3, 4, 5 구별해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성격의 기준이나 문제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번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 문제 레이드 5 수준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1, 2, 3, 4 다 정확하게 보다는 이 문제 자체로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논리회로 문제, 자, 기존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쉽잖아요. 꼭 손으로 한 번만 해보셨으면 최근 기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쉬워서 기억을 더듬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왼쪽이 뭐예요? A, B라는 뭐예요? 논리 입력 변수예요. 자, 그러면 쭈르륵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에 F가 뭐예요? 출력 변수. 일반화한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얘는 논리회로고 걔를 출력 변수를 통해서 논리식으로 표현한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F는 분명히 A와 B가 이용된 어떤 논리식이 나오는 거죠. 자, 회로도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압시다. 화살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얘네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이 기본이고요. 아, 요런 기호. 너무 오래전에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 몰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요렇게. 자, 제 뭡니까? and 연산. D랑 똑같다 그랬죠? 얘는 뭐예요? O와 연산 또는 연산. 얘는 뭐예요? 난연산의 동그라미. 얘는 우리 오늘 2번이나 배운 익스클루시브 O와 기호죠. and, not. 자, 그러면 갑니다. 자, A가 여기까지 도착하지요. A. 여기까지 B가 도착하고 여기 다시 A, 여기 B 도착하지요. 자, 그럼 얘 뭐예요? 여러분, 오아. 자, 오아와 낫이에요. 이걸 노아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식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난연산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과해서 나온 요 지점 뭐예요? A와 어떻게 해요? 십자가 표현하고 B. 자, 회로는 이렇지만 and는 점, 오아는 십자가, 뭡니까? 얘는 어퍼스트로피 또는 not.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익스클루시브 오아.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not 처리할까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A와 B가 O와, 그죠? 근데 여기다 not, 요 지점 나오면 not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도착한 걸 오아 처리하고 not 처리하는 거죠. 그죠? 네, 논리식 간소화를 좀 유도하려고 표현을 했네요. 그럼 이 부분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지요. A 플러스 O와 B not과, 그죠? A O와
not이라는 위쪽 아래쪽을 다시 한번 뭐예요? 오화 처리해서 가로는 안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전체를 not 처리했죠. 이게 F래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얘와 관련해서는 뭐예요? 뚝 해가지고 뭡니까? 드모르강의 정의 해가지고 얘를 뚝 나누자 이거죠. 자, 그러면 자, not을 쪼갰기 때문에 연산자도 O와의 반은 and 해서 점으로 바뀌고 얘도 이렇게 해서 A, B. 자, 그런데 not의 not은 뭡니까? 날라가고. 그렇죠?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올게요. 자, 가로 해줘야 되겠죠. 왜냐? and와 오화가 있으면 and 먼저 되니까. 그죠? 네. 곱하기와 더하기 섞여 있으면 곱하기 먼저 되죠. 논리 곱연산이 먼저 될까봐.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부의대수의 정리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A라는 논리 변수와 A라는 동일한 논리 변수가 하면 A 제곱이 아니죠. 뭐예요? 다시 A 하나만 나온다. 2A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내용과 이 내용이 AND 처리되면 결론은 줄여서 뭐예요? 아, 그냥 하나의 항이 나오는구나. 동일한 항이 AND 연산되면. 가로 떼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예요? 아, 여기 십자가. 그죠? 예. 결과 나왔네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죠. 그래도 기사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 회로 간단했고요. 자, 지금 진행해가지고 그냥 요 정도 수준까지만 공부하셔도 여러분 이 문제 나오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응용 들어가도요. 복잡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 과정이 명확하게 그쵸? not과 not이 없어지고 부호가 not인 게 바뀌고 이런 기본적인 드모르강의 부을대수식을 아신다면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빨리 손으로 푸시고 꼭 따라오지 않으셔도 될 문제예요. 자, 33번 문제 갑니다. 버스. 아까 본문에서 중간에 나왔었던 용어인데 자, 통신 라인이죠. 통신길. 자, 서로 다른 대상이 통신을 위해서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공통 통신선을 같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용선이 아닐 경우에 버스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폴링 방식에서 폴링이 뭐더라? 통신에서 나왔고 기존 기출에서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하고서 문제를 보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에 대한 설명으로 중요한 건 틀린 것은. 근데 여기서 버스 중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선 폴링이 더 중요하다라기보다 여러분 소프트웨어와 또 다른 컨트롤 방법, 제어 방법, 중재 방법이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별이 명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린 것은 설명을 물어봤고 하드웨어적 제어, 그렇죠? 네. 그럼 두 개의 장단점이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죠? 자, 여기선 하드와이어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링 방식과 뭐예요? 하드와이어드 회로적으로, 그렇죠? 틀린 것은 자, 소프트웨어는 규모가 조금 더 커야 얘를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렇죠? 솔루션들, 해결 방법, 그렇죠? 로직이 있는 시스템에 적합하기 때문에 꼭이 아니고 이제 비교적으로 좀 큰 게 꼭 하드웨어 비용적인 면에서 얘가 좀 더 적합할 수 있다. 맞아요. 융통성이 있다.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해결 방법, 정답이 아니고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렇죠? 자, 반응 속도는 좀 더 계산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냥 직접적인 하드웨어가 아니죠. 그죠? 고정 배선식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선순위를 변경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죠. 쉽다. 뭐예요?
하드와이어드 방법, 고정배선식 방법보다 그 융통성이란 단어랑 변경하기 어렵다는 단어는 두 개 반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집중하시면 정말 찍고 다시 한번 생각해도 2번 아니면 4번이어야죠. 그죠? 네, 4번이에요. 객관식 문제 푸는 재미죠. 자, 34번입니다. 자, 명령어의 기능 중에 저 문제 너무 열심히 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좀 빨리 푸시고 끝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시험시험 하지 마시고 정보처리 시험은 시험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합격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느슨하게 이 공부를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회차, 자, 최고 2년, 그러니까 필기 합격 후 2년까지도 실기를 붙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정보처리는 한 번에 붙는 게 중요해요. 필기, 그리고 그 다음 회차 실기.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좀 긴장하시고 배웠던 걸 연이어서 집중력 있게 푸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34번 명령어의 기능 중에서 동일한 명령어를 반복 실행하거나, 자, 명령 실행 순서를 변경한대요. 자, 뭐예요? 반복이라는 처리. 그렇죠? 반복 제어를 한다는 거. 순서를 원래 변경한다는 거. 즉 명령어는 순차적으로 수행을 해요. 근데 꼭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반복을 하거나 명령어의 실행 순서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실행시키는 기능은 뭐냐면 아까 명령어 제가 설명드릴 때 뭐예요? 명령어 OP 코드 부분, 그렇죠? 오퍼레이터가 동작하는 명령의 연상 기능하는 부분과 주소 부분이 있댔잖아요. 자, 얘가 그 OP 코드 부분의 기능 4가지예요. 딱 4가지예요. 그 4가지 중에서 반복의 실행과 순서를 변경시키는 거, 실행하거나 변경하는 거, 제어 기능, 컨트롤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 말고 이거 해. 이런 상황에 따지는 것 또는 지금 하다가 한참 건너서 저쪽에를 가라. 그 다음에 위에를 가라. 뭐 이런 거 제어하는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제어 기능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보통은 전달 기능이 많이 나와요. 그죠? 로드와 스토어 명령을 통해서 전달 기능이 많이 나오는데 제어 기능이 오래간만에 설명이 나왔네요. 그죠? 명령어의 앞부분이었어요. OP 코드 부분의 기능. 자, 35번. 오화연산은 뭐니? 라고 나왔죠. 그죠? 다음 그림과 같이 재밌는 문제예요. 특별히 계산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은 2016년 2회차였고요. 자, 이 문제는 2016년 1회차에 셀렉티브 셋 연산이라고 해서 표현했던 걸 오화연산으로 더 쉽게 낸 거예요. 자, 2016년 1회차 기출 보세요. 거기는 셀렉티브 셋이라고 나와 있고 얘는 오화연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 쉽지만 A, B 두 개의 입력이 있고요. 화살표 보시고 출력 C 있죠. 자, C는 입니다. 자, 얘도 레지스터고 얘도 레지스터죠. 자, 이 레지스터는 둘레였어요. 8비트 레지스터네요. 8비트 레지스터 AB 상황이 C로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옆에 옮겨 적을게요. 8비트예요. 1, 0. 여러분은 시험장에서는 옮겨 적으실 일이 없죠. 잘 보이시니까. 1, 1, 0, 1, 1, 0. 각 자리의 비트를 가지고 하는 비트 연산입니다. 그죠? 비트 연산입니다. ALU가 뭐예요? Arithmetic Logical Unit, 산술, 논리, 연산장치. 거기서 뭐예요? 오화연산 또는 연산. 자, B는 1100, 1100. 자, 그래서 얘네들을 오화연산을 했더니 오화 뭐예요? 둘 중 하나라도 1이면 1의 결과 각 자리마다 있더니 C는 어떻게 나오느냐. 둘 중 하나 또는 연산입니다. 1과 1. 뭐 우리가 덧셈하는 게 아니니까 뒷자리에서부터 안 합니다. 자, 1과 1 둘 다 1이니까 1이죠. 둘 중 하나만 1이어도 되는데 둘 다 1이야. 자, 얘 1. 둘 중 하나가 1이니까 1. 어이구, 1. 1. 둘 다 1이니까 1. A가만 1이고 둘 다 0이니까 0. 자, 답이 몇 번인가요? 1, 1, 1, 1, 1, 1, 0 해서 2번인가요? 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1, 1, 1, 1, 1.
그쵸? 예. 110. 예, 맞습니다. 2번, 35번.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디램과 관련된 명령. 에이, 이거 기사 문제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번 회차 어렵지 않았는데, 어렵다고 얘기 들으신 분은 괜히 긴장하신 거예요. 자, 기본 충실히 하면 될 것 같은 자신감 드시죠. 시험장 가시기 전에 전자계산기 구조는 서머리 한번 읽으시고. 자, 램 종류,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쵸? 읽기 쓰기 가능한 메모리죠. 그 중에 동적 램입니다. 자, 기존에 2013년 이외에는 한글로 D를 다이나믹, 동적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똑같아요. 옳지 않은 것은. 즉,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동적 램 말고 정적 램이 하나가 여기 설명에 꼈겠지. 그죠? 네,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자, D램과 S램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정리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S램 뭐죠? S램에 비해죠. 기록 용량이 크다. 그쵸? 네. 자, 그러면 D램은 용량적으로 장점이 있는 거구나. 그럼 S램이 뭐예요? 속도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 쌍안정 논리 회로의 성질을 응용한다. 얘가 뭐예요? S램. 플립플롭들이 쌍안정 논리 회로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0과 1을 가지고, 그쵸? 0과 1을 가지고 전류가 일정하게 공급할 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서 속도적인 측면에서 D램보다 빠르다라는 거죠. 자, 주격장치 구성에 사용되는 게 D램이고요. 왜? 용량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램에 비해서 속도 느리다. D램이 좀 느리고 S램이 D램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다. 비해가 항상 붙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37번 넘어옵니다. 37번 다중 처리기. 자, 처리기가 몇 개? 다중 여러 개. 처리기가 여러 개. CPU가 여러 개예요. 멀티. 처리기가 여러 개요. 그죠? 예. 처리기가 여러 개고 중요한 건 뭐냐? 메모리. 그쵸? 메모리는 한 개. 한 개니까 뭐예요? 공유. 그쵸? 예. 자, 메모리 한 개를 두고 여러 개의 처리기가 공유를 하니까 단단하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강결합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강결합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하나를 뚝 던져줘요. 처리해봐. 자,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다중처리가 처리할 경우에는 메모리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하나의 운영체제 하나가 여러 개의 CPU를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제어를 하는 거예요. 다중처리기는 간결합 시스템 맞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왜? 다중이니까. 다중처리기는 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 채널 CPU를 공유하지요. 그죠? 기억장치 공유합니다. 자, 다중처리기는 다수의 복합 운영체제 아니요. 메모리 하나 있는 운영체제에 의해서 컨트롤이 중앙에서 됩니다. 그죠? 프로세스들 여러 개죠. 통신은 공유 기억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의 메모리. 자, 기출문제에 꾸준히 냈던 문제예요. 그죠? 그냥 저기에 2012년 이외에만 나온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 자, 38번입니다.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고 이 문제에 명확하게 이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 공부하란 뜻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거보다도 시험 보러 오기 전에 최근 기출 문제 보시라는 의도가 더 큽니다, 여러분. 자, 먼저 나왔던 거예요. 저희 2016년 2회 문제인데 1회에 나왔던 거 정말 다시 낸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최근 기출문제예요. 옛날 기출문제가 아니고 최근 동향 보시고 가장 최근 기출문제예요. 경향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이번 시험에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시험도. 자, 색깔 맞췄습니다. 자, 재밌는 계산 문제예요. 그죠? 조금 변했더니 사람들이 잘 모르네. 근데 이런저런 문제,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 융합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그죠? 계산 문제를 여러 가지 개념을 섞은 거죠. 자, 분기 명령어에 저장되어 있는 이 분기 명령어가 재밌습니다. 자, 컴퓨터는요, 원래 실행을 차례대로 합니다. 순차 처리를 해요. 제어를, 컴퓨터는 순차 처리를 기본으로 해요. 순차, 그죠? 다음, 하나씩 다음, 그죠? 그런데 이 순차 처리를 하는 대부분의 명령어들은 다 순차 처리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명령이 순차 처리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자, 순차 처리를 한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PC라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 PC 카운터가 어떻게? PC 카운터가 보통 플러스 1 단위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 차례대로 다음을 수행해라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1은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1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소의 다음. 그쵸? 예. 자, PC가 뭐냐면 다음, 자, 현재가 아니에요. 나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수행할 예정인 명령어의 주소예요. 주소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예요. 걔는 원래 이렇게 하나씩 움직인다 이거예요. 하나씩 다음. 그쵸? 예. 그런데 이 순차 처리가 갑자기 분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쵸? 예. 분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분기 명령어는 다른 명령어가 아니에요. 점프 또는 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콜은 리턴이 되니까 지금 저희는 점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겠네요. 그죠? 예, 건너뛰어라. 다음이 아니고 갑자기 건너뛰어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명령은 계산해라, 더해라, 빼라, 출력해라 이런 건데 갑자기 점프해라 이런 명령어예요. 자, 문제 잘 볼게요. 분기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장치 위치의 주소가 이 주소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H자 얘기합니다. 16진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10진수 주소를 좋아하는데 이게 16진수로 표현되는 주소라는 거죠. 메모리 주소를 16진수로 표현했다는 가정도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명령어에 저장된 변위의 값이 마이너스 75H, EH도 EH예요. 인 경우 분기되는 주소의 위치는 분기되는 어디로 가니? 예요. 점프는 어디로 하라는 거니? 이거죠. 그죠? 예. 점프는 어디로 하라는 거니? 분기 명령의 길이는 3바이트이고 상대 주소 모드를 사용한다고 가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상대 주소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유효 주소를 구하는데 유효 주소를 가야지 점프가 되거든요. 유효 주소, 유효 번지를 구하는데 PC 카운터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메모리의 구조 중에서 주소부에다가 그냥 주소만 하는 게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직접이고요. 그죠? 직접 모드고요. 거기에 PC 값을 갖다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상대 주소예요. 자, 주소 모드가 지금 두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기존 기출을 가지고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죠. 자, 계산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 더하기 이거 해가지고 빼고 했더니 안 나와요, 저기. 그쵸? 왜냐하면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그림 그리고 2016년 1회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똑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메모리 우리 보통 직사각형으로 많이 그리니까 저도 직사각형 그릴게요. 메모리 어디로 점프를 하라는 건데 나의 명령어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기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장치의 위치의 주소. 기억장치 여기. 점프가 여기 있어요. 점프라고 할게요. 분기 모양. 점프가 주소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256A 250이라 그러면 안 돼요. 16진수 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변이값이 마이너스 75H다. 인 경우 분기되는 주소의 위치는 그렇죠? 네. 자, 단 분기 명령어의 길이는 3바이트다. 정확하게 점프의 시작 위치가 256AH라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이 점프 명령어에 용량이 있어요. 얘도 글자니까. 거기에 시작 주소가 256AH예요. 그럼 얘의 크기가 있겠죠. 이 명령어 점프. 얘의 크기가 3바이트라는 거예요. 점프 명령이. 자, 그럼 CPU에 PC라는 카운터가 있어요. CPU에 메모리가 아니고 현재 수행을 점프를 하고 있을 때 256A가 있을 때 CP는 이전에 256A가 여기를 딱 접근하는 순간 다음은 뭐지? 라고 해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가 하나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전에 PC는 여기 나와 있는 2, 5, 6, A, H 값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서 지금 PC 값을 계산을 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2, 5, 6, A, H. H는 16진수 뜻이에요. 네. 더하기 1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1이 여러분 플러스 1에서 16진수의 1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분기 명령어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는 지금 256A가 요 지점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 명령 여기가 PC가 여기 있다가 여기 이동한 거기 때문에 3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죠? 3바이트. 그죠? 네. 3바이트 더한 위치를 계산해서 PC에 넣어야 돼요. 그죠? before PC 값, 계산한 PC 값이 현재로 변하는 거죠. 명령어를 딱 메모리에 가지고 오는 순간. 자, 그러면 A 더하기 13 합니다. 16진수 A는 10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16진수 A는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진수에 A, B, C, D, E, F까지 있죠. 16진수에 10, 11, 12, 13, 14, 15. 그쵸? 적습니다. 자, 그래서 A는 10인데 10 더하기 3은 뭐예요? 13. D라고 적으시면 되죠. 이, 5, 6. 그쵸? 네. 자, 그래서 다음에 수행해야 할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256D가 있는 상태에서 변이값이 마이너스 75H래요. 점프 이 지점으로 가라. 아, 점프는 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소값이 감소되나 봐요. 그쵸? 변이. 위치를 변하게 하는 게 분기 명령어의 기능이니까. 그쵸? 분기되는 주소의 위치는. 자, 그러면 점프해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상대 주소 모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숫자 위치에 여기서 빼는 게 아니고 PC 값을 반영해서 유효 주소를 계산하여라 이거죠. 그쵸? 자, 그래서 거기로 가라는 뜻이구나 해서 유효 주소 제대로 구할게요. PC 값 2, 5, 6, D, H. 예. 변이값 마이너스 7, 5, H.
원래 변이는 더해야 되는데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해야 되는데 음수이니까 바로 뺄게요, 여러분. 자, D는 뭐예요? 13. 그렇죠? 13 빼기 5는 뭐예요? 8. 그렇죠? 8. 그럼 답 나왔네요. 자, 그러면 뭐 6 빼기 7은 못하죠. 그러면 하나 빌려옵니다. 여기는 4가 되고, 자, 뭐가 빌려오는 거예요? 16진수니까 16을 빌려오는 거죠. 16 더하기 6은 22예요, 여러분. 그쵸? 네, 1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6진수 빼기거든요. 그래서 22 빼기 7은, 너무 친절한데요? 15. 자, 15가 나왔어요. 근데 15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어디요? F. 자, 그래서 여기에 F. 자, 그리고 아까 빌려줬고 4, 2, 4, F8 해가지고 3번 명확하게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설명 이렇게 해서 한번 듣고 설명 너무 길었으면 여러분이 직접 풀으셔도 되는 문제가 38번 문제였어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39번 넘어갈게요. 네, 컷 한번 하시고. 자, 39번 문제. 인터럽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온다라는 거죠. 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터럽트는 안 나올 수 없고 공부를 안 해갈 수 없는 부분이죠. 끼어들기. CPU가 느끼기에는 돌발 상황인 거죠. 자, 인터럽트 작동 순서. 올바른 것은 인터럽트 발생하면 어떤 순서로 인터럽트에 대한 조치 취하느냐. 처리 순서라고 하는데 작동 순서라고 하니까 좀 낯설죠.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자, 현재 상태를, 그쵸? CPU가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행 상태에서 갑자기 인터럽트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인터럽트를 누가 요청을 하는 예. 자, 그럼 답 1번 나왔죠? 요청을 받아요. 그러면 CPU가 일을 하다 멈춰요. 그쵸? 네. 자, 그래서 멈춘다라는 건 CPU가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완료를 하고 복귀. 야, 갔다가 와야 되는데 CPU가 잘 처리를 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나 지금 익스큐트 하는 것까지는 좀 처리하고 이따가 나 여기 돌아와야 돼 라고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을 합니다. 스택의 0번지나 뭐 그쵸?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복귀 주소. 그리고 가는 거예요. CPU가. 인터럽트 너 어디 걸렸니? 처리하고 오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처리를 하러 간다. 인터럽트 인지 신호를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벡터 인터럽트 처리. 어느 키보드니 마우스니 처리를 하고 아까 주소에 있었던 대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리를 하죠. 그쵸? 네. 자, 그래서 답 1번인데, 자, 이 인터럽트 작동 순서는 과거 기출문제 꾸준히 보시면 표현을 좀 각각 문제마다 다르게 했지만, 여러분이 이거는 용어를 외운다라기보다 절차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40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죠? 아유, 이것도 색깔이 나왔네요. 기출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어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가 이렇게 큰데 그걸 한 번에 처리하는 건 CPU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또는 접근해서 관리하는 게. 그래서 메모리를 일정 크기로 나누는 페이징 시스템을 하는데 이 분할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주소 공간, 보조기억 장치를 나누느냐, 기억 공간, 주기억 장치를 나누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져요. 자, 크기는 주기억 장치가 큽니까? 보조기억 장치가 큽니까? 이 얘기부터 합시다. 자, 기억 공간, 메모리 스페이스. (4K) 바이트 4K 바이트입니다. 그죠? 그럼 앞에 자 문제 읽습니다. 64 K 바이트인 주소 공간.
자, 영어로 나와 있네요. 뭐라고요? 어드레스 스페이스. 가상기억장치 얘기하는 보조기억장치 얘기하고요. 숫자가 훨씬 커요. 64K 킬로. 자, K바이트라고 읽지 킬로바이트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두 개가 있다. 컴퓨터래요. 그런데 한 페이지의 크기가 한 페이지의 크기가 512 바이트래요. 단위가 한 페이지가 512 바이트래요. 512 바이트. 로 구성되어 있다면 페이지와 블럭의 수는 페이지 수와 블럭의 수는 각각 얼마인가? 자, 페이지 크기를 자, 페이징 시스템, 가상 메모리를 운영하기 위한 페이징 시스템을 할 때 기억 공간과 주소 기억,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를 동일한 크기로 잘라야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페이지가 주 기억 장치에 매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를 같이 잘라야죠. 기본 단위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페이지 수. 지금 페이징 시스템 얘를 이렇게 등분하면 몇 개가 나왔느냐? 자, 메모리는 그럼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뭐예요? 블럭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색깔을 좀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나누시면 돼요. 얘 주기억장치고 얘 보조기억장치고 지금 가상기억장치 페이징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에 지수성수 해가지고 나누기 하면 좀 더 수월하겠네요. 그쵸? 예, 페이지 수 먼저 구하고 블럭 수 구할게요. 자, 그러면 나눠요. 64K 바이트 나누기 뭐예요? 512 바이트. 자, 단위는 통일되니까 없어주고요. 그렇죠? 얘는 K가 있고 얘는 K가 없어요, 여러분. 자, 64는 2에 16승. 얘는요. 2에 16승이죠. 자, 얘는 2에 9승이죠. 512.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빼면 되겠네요. 2에 16 빼기 9는 7승. 그죠? 예. 16 빼기 9는 7인데요. 8.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게 뭡니까? 기억 공간. 자, 그러면 4K 바이트 크기 내가 분할할 크기 512 바이트. 그죠? 2에 9승 2에 12승 2에 3승. 자, 몇 개입니까? 8개. 그쵸? 예, 8개 해서 답이 뭡니까? 여기 있네요. 개 128개와 8개라고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여러분 눈으로도 계산해서 푸실 수 있는 문제가 40번 문제였고요. 자, 계산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2016년 2회차 전자계산기 구조 풀이 강의였어요. 여러분 꼼꼼히 한번 보시고 다른 과목보다도 조금 더 공만 들으시면 과락 걱정 없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이 정도 노력하시면 된다면 전자계산기 구조 때문에가 아니고, 그쵸? 전자계산기 구조 덕분에 평균도 높아지고 합격하시는데 수월하실 수 있고요. 자, 이 공부가 실기에도 영향을 미치실 거예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그 논리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이해하고 저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암기하시는 그런 공부 능력이 실기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